2006년 여름 대구의 오래된 주택가. 담장을 낮게 4칸으로 나눈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골목. 여기서 65세 박명자 씨는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에는 68세 오선희 여사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그야말로 마을의 자매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함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계절 반찬을 사러, 고춧가루를 다시 사러. 돌아와서는 마당에 앉아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고사리를 꺾고 고비를 손질하고 시래기를 닦으며.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 서툰 날이면 옆집 선희 여사가 재빨리 건네받아 손질해줬습니다. 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맞다. 역시 넌 잘한다. 아침에는 함께 밥을 해먹고 오후에는 함께 나무를 다루고 저녁이 되면 담장 너머로 내일 날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나 딸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째 선희 여사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늘 아침마다 울리던 대문 소리도 없었습니다. 나가는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처음엔 그냥 날씨가 더워서 쉬는 줄 알았습니다. 벌써 38도가 넘는 한여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사흘째가 지났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힌 채 커튼도 한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옆집에서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결국 명자 씨는 마당에서 나와 선희 여사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당기자 가볍게 열렸습니다. 열쇠도 없이 저항도 없이. 명자 씨는 한 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선희 언니? 목소리를 내어봤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현관을 지나며 느껴진 것은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그건 음식 냄새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낯선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방치한 음식물이 부패할 때 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찌든 냄새. 부서지는 냄새. 명자 씨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이건 이상합니다. 선희 여사는 아주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현관을 쓸고 마당을 청소하고 밥상을 차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 뭡니까? 혹시 음식이 상한 걸까요? 여름이니까요. 지금 한창 장마철이었습니다. 습하고 덥고 냉장고에 전기까지 나가는 날이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분명 그럴 거라고 생각한 명자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문을 밀자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명자 씨는 한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큰 비닐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투였습니다. 그건 평범한 쓰레기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냄새. 그 악취는 분명 저 봉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뭐야. 그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의 집에서, 이럴 리 없는 이웃의 부엌에서 발견한 이것이? 평화롭던 여름날의 골목에 내려앉은 검은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명자 씨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한참을 그 봉투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물렀다가 다시 뻗었다가 물렀다가 상한 생선이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여름이니까, 장마철이니까, 분명 생선을 사다 놓은 걸 깜빡한 것 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을 살짝 들춰보기로 했습니다. 단지 확인만 하려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쓰레기통에 버려주고 창문을 활짝 열고 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이 검은 비닐에 닿았습니다. 조금씩 들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명자 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왼쪽 팔이었습니다. 팔뚝에서 손가락까지 그 전체가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명자 씨가 알고 있던 팔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팔이 아니었습니다. 피부의 색깔이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회색으로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들은 부어올랐고 피부는 곳곳이 터져 있었습니다. 아,
명자 씨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 발, 두 발. 부엌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선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방금 본 것이 정말 맞습니까? 아침마다 함께 시장을 다니던 선희 여사의 팔입니까? 명자 씨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친한 이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눌렀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2006년 여름 대구의 조용한 골목은 그날부터 평온함을 잃게 됩니다. 평생의 친구를 잃은 명자 씨는 이제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작은 주택은 이미 수사의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채집하는 경찰들, 사진을 찍는 기자들, 그리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동네 주민들. 명자 씨는 경찰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본 건 파라나입니다. 검은 봉투 안에. 경찰은 집안을 속속들이 수색했습니다. 침실, 거실, 부엌 곳곳을.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희 여사의 다른 신체 부분은 집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발견된 것은 그 팔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경찰은 한 가지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범인이 시신을 여러 곳에 흩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조용한 골목에서 친한 이웃이 이렇게 끔찍하게 훼손되었다니요. 누가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경찰은 주변 이웃들을 하나씩 불러 증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여사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이웃들은 생각을 모았습니다. 며칠 전? 일주일 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한 이웃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월 20일이었어요. 확실합니다. 그날 아침 시장을 가는 것을 봤거든요. 평소처럼. 7월 20일. 그리고 1일의 신고가 접수된 것은 7월 26일. 정확히 6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살해 시점을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7월 20일 이후, 늦어도 7월 26일 이전에 이 조용한 집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의 습한 날씨 속에서 며칠 동안 유기된 시신, 부패 정도로 봐서 대략 4, 5일 정도 경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검찰, 관련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웃의 선희 여사를 죽였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리고 시신의 다른 부분들은 어디에? 조용했던 대구의 골목은 이제 미스터리로 가득 찼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 그 그림자를 거슬러 올라가는 경찰의 수사가 이제 시작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증거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선희 여사 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울고.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오는 남자가 있었는데.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선희 여사의 최근 계획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여사께서 집을 팔려고 하셨습니까?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이도 많으니까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집은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겠다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68세에 홀로 사는 노인이 가져야 할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카인 오진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45세입니다. 경찰이 그의 이름을 꺼냈을 때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맞아요. 그 남자가 자주 왔어요. 근데 요즘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 뭐라고 다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경찰이 더 파고들자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오진수는 경제적으로 선희 여사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비를 받고 집에도 드나들고 때론 돈을 빌리기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면 어떻게 되냐고 다투더라고요. 내가 어디를 가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선희 여사의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진수에게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혼자 남겨진 남자에게 조카 할머니의 집은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이 팔린다면 오진수는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잃고 거주할 곳도 잃고 의존할 사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상속권, 거주권, 그리고 극도의 경제적 불안. 이것이 동기가 될 수 있습니까? 수사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경찰은 오진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을, 그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를 체크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친한 이웃을 죽인 것이 그 조카라는 사실.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답은 바로 그 남자 안에 있다.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인이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획된 범행이라면 흔적을 더 깔끔하게 정리했을 터.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어설픕니다. 서툽니다. 충동적입니다. 집에 남겨진 왼쪽 팔, 팔공땜에 버려진 오른쪽 팔과 골반, 그 외에 다른 신체 부분들이 흩어져 있을 가능성.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범인이 서둘렀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시신을 처리했고 그 후 여러 장소에 나누어 버렸습니다. 경찰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치밀한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의 폭발, 순간의 분노, 그리고 그 후의 당황함과 우왕좌왕함. 그것이 이 범행의 특징이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오진수의 행적을 모두 확보하세요. CCTV 화면이 하나둘 뒤져졌습니다. 선희 여사의 집 근처 편의점, 골목길, 도로변의 모든 카메라. 그 화면에 오진수가 언제 나타났는지, 어디로 향했는지 추적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확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오진수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누가 그를 전화했는지, 그 모든 기록이 수집되었습니다. 금융 내역이 뒤져졌습니다. 사건 전후로 오진수의 계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돈을 인출했는지 송금했는지, 모든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이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부정과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도망과 은폐 시도였을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가득한 그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조용했던 골목의 여름은 이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시장을 다니던 두 이웃. 나무를 다듬으며 웃던 모습. 담장 너머로 내일 날씨를 나누던 그 평화로운 일상.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였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까지 몰았습니까? 경제적 불안? 거주 걱정? 상실감? 절망감?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주던 조카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늘이 남아있는 법입니다. 외면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이 자꾸만 커질 때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곤 하지요. 대구의 골목은 이제 이 슬픈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2006년 여름 대구의 조용한 골목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평생의 친구를 잃은 명자씨, 그리고 절망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한 남자의 이야기. 집에 남겨진 시신의 일부, 팔공댐으로 흘러간 증거물들, 그리고 부족한 단서 속에서 경찰이 찾아낸 진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어디선가 벌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사건 그날 이후는 이런 미제 사건, 강력 범죄들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전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 말입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사건들을 함께 추적해보세요. 사건 그날 이후 진실을 찾는 여정, 우리와 함께하세요. 다음 사건에서 뵙겠습니다.